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마켓 시그널 진행의 정보경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 기대감에 오늘도 시장이 움직였습니다. 유가가 하락했고요. 뉴욕의 3대 지수는 일제히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양국이 조건을 두고 아직 입장차를 보이고 있지만 시장에는 기대감이 반영된 모습인데요. 오늘 시장에 있었던 이슈들 그리고 우리에게 보내는 시그널까지 바로 확인해 보시죠. 마켓 시그널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 기대감에 뉴욕의 3대 지수는 일제히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양국이 서로 바라는 조건을 두고 아직 탐색전을 벌이고 있지만 시장은 조심스럽게 낙관론 쪽으로 기울어진 모습인데요. 오늘 다우 지수가 0.66% 올랐고요. 나스닥은 0.77%, S&P 500도 0.54% 오르면서 3대 지수 모두 일제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자금의 방향을 확인해 볼 히트맵을 한번 보시면서 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상승하는 종목들이 초록색, 하락하는 종목들은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는 히트맵인데요. 오늘 시장 유가가 방향을 만들었고요. 반도체와 소비주 쪽으로 시장의 상승을 완성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시총이 큰 종목들 중에서는 엔비디아가 특히나 2% 가까이 올라줬는데요. 오늘 반도체 섹터 쪽으로 좀 강세가 두드러집니다. 특히나 AMD와 인텔이 CPU 가격 인상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각각 7% 넘게 급등을 했고요. 한편 이 섹터 안에서도 종목별로 흐름은 엇갈렸습니다. 마이크론은 3% 넘게 급락했습니다. 소프트웨어 쪽으로는 흐름이 좋지 않았습니다. 일제히 좀 하락하는 분위기였고요. 그리고 금융주 쪽으로도 흐름 나쁘지 않았습니다. 특히나 유가 하락에 영향을 받는 소비주 쪽으로도 오늘 흐름이 좋았는데요. 아마존이 2% 넘게 올라줬고요. 월마트와 코스트코 쪽으로도 경기 방어주도 흐름이 좋았습니다. 한편 헬스케어 쪽도 오늘 강세를 보였고요. 유가 하락에 영향을 받는 정석적인 흐름으로 에너지 쪽으로는 좀 약세가 나타났다는 것까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도 시장을 움직인 이슈들 확인을 해보셔야겠죠. 마켓 무버 이슈 바로 만나보시죠. 여전히 시장을 움직이는 건 종전 이야기인데요. 오늘 종전에 대한 기대감과 이란의 강경 발언이 부딪히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가가 급락하면서 시장은 상승하는 모습이었죠. 이 내용 한번 자세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입장은 계속 엇갈리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란 쪽에 종전안을 전달했다고 했는데 이란은 협상을 전면 부인하고 나섰습니다. 이 이야기 조금 더 심층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핵심은 시장의 기대와 현실이 다소 충돌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먼저 시장의 기대감을 만든 건 미국의 입장이었습니다. 미국이 파키스탄을 통해서 이란에게 평화한 15개 항을 전달했다고 전해졌는데요. 그 핵심적인 내용으로는 제재 완화, 그리고 이란의 핵 프로그램 포기, 미사일 제한과 호르무즈 해협의 재개방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시장은 종전에 대한 가능성 그리고 중동 리스크 긴장이 완화될 거라는 기대감이 확산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현실을 살펴보면요, 다소 좀 부정적인 내용도 있습니다. 이란의 입장을 들어보면요, 일단 한마디로 트럼프가 종전을 결정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휴전을 거부하면서 5가지의 역제안을 내놨는데요. 그 내용을 살펴보시면 먼저 침략과 암살의 중단, 그리고 재발 방지 장치의 구축을 요구했고요. 미국 측의 전쟁 배상금 지급, 그리고 중동 전선 전체의 종결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해서는 통제권을 인정해달라는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협상의 불확실성은 지속되는 분위기였죠. 하지만 시장은 여전히 이 중동 리스크가 완화될 거라는 기대감 쪽으로 무게를 두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시장의 반응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게 오늘 지수의 흐름이었는데요. S&P 500이 오늘 시간대에 따라서 어떻게 좀 변화를 했는지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내용을 좀 정리해 보면 장 초반만 해도 이 종전 협상의 기대감이 좀 큰 상황이었습니다. 유가는 장중에 4%대까지 급락하기도 했고요. 오늘 3대 지수가 장 초반에 1%대 상승을 만들어내는 요인이 됐습니다. 장중에 좀 변곡점이 되는 이야기도 있었는데요. 시간대로 보면 이쯤 되겠네요. 이란의 외무장관이 협상이 아니다라면서 좀 부인하는 내용을 얘기했고요. 이란의 국회의장도 확전 가능성을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상승폭이 다소 축소되면서 중동 리스크가 다시 한번 재부각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장 막판에 추가적으로 나온 뉴스도 있었는데요. 미국이 이란의 고위 간부 2명을 암살 명단에서 제외했다는 이야기까지 전해졌습니다. 지수가 재반등하면서 오늘 그래도 상승 마감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였습니다. 시장을 오늘 이렇게 흔든 이슈들이 있었지만 결국 방향을 지켜준 건 유가였습니다. 장중 흔들림에도 이 방향을 유지했던 건 유가가 하락하는 흐름이 이어졌기 때문인데요. 주식시장도 오늘 유가 방향에 연동을 하는 모습이었죠. 오늘 시장을 월가의 입을 통해서 좀 한마디로 이야기를 해볼 수도 있을 텐데요. 일단 이 해석을 해보면 이 지정학 리스크는 여전히 변동성 요인입니다. 하지만 유가 하락이 방향을 결정하는 요인이 됐기 때문에 결국은 유가가 더 강했다는 거고요. 파이퍼 샌들러의 수석 투자 전략가인 마이클 칸트로위츠가 한 말로 시장 관점 한마디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현재 시장은 단 하나의 변수인 유가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 오늘의 마켓 무버 이슈 첫 번째 이야기였고요. 오늘 시장의 방향을 흔들 만큼의 재료는 아니었지만 상승장에 좀 추가적인 재료가 있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히트맵을 통해서도 AMD와 인텔이 급등한 모습 보셨는데요. 오늘 이야기가 좀 전해진 게 있었습니다. 각각 CPU 공급 부족 의해서 3월과 4월의 가격 인상을 통보했는데요. 다만 지수를 끌어올린 핵심까지는 아니었지만 반도체 업황이 살아있다는 신호로 해석이 됐습니다. 오늘의 상승장에 힘을 보태준 재료였습니다. 오늘 시장을 움직인 이슈들 확인해 보셨고요. 종목들의 이야기도 바로 만나보시죠. 마켓 무버스탁 조민재 앵커가 준비했습니다. 시장을 움직인 마켓 모버 스탁 바로 보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특징주들, 특히나 빅테크를 강하게 끌어올린 건 AI였는데요. 가장 먼저 엔비디아가 2% 가까이 큰 폭으로 끌어올려졌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요,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와 메타의 마크 저커버그 CEO, 또 오라클의 레리 앨리슨, 이런 다양한 AI 기업들의 CEO들을 백악관 기술자문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했다는 소식이 또 굉장히 긍정적으로 작용이 됐는데요. 이름은 기술위원회지만 사실상 AI 정책을 자문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AI 관련해서 긍정적인 정책들이 많이 나올 것이다.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이런 긍정적인 소식에다가 더하기 한 가지, 메타의 경우에도 0.3% 상승했는데요. 호재가 한 가지 더 있었습니다. 이 상장 이후 처음으로 임원진들에게 스톡옵션을 제공한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주가가 지금보다 90% 가까이는 상승해야 첫 번째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임원진들이 이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 사활을 걸겠죠. 또 AI 연구진들을 다른 곳에 스카웃, 뺏기는 것도 막을 수가 있겠습니다. 덕분에 오늘 메타의 주가 큰 폭으로 올랐다가 장 후반 들어서는 이 각종 노이즈가 좀 있었습니다. 메타의 경우에는 이 반독점 관련해서 이 처벌이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소식이 나오면서 상승분 일부를 반납했고요. 아마존은 그대로 2% 이상 강력한 상승세 이어갔습니다. 이 시티그룹이요, 강력한 AI 수요 그리고 엔트로픽, 오픈AI 등의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AWS의 매출 예상치가 더 높아졌다. 굉장히 기대 어린 분석을 내놨습니다. 여기에 이 아마존의 투자 의견, 매수를 그대로 유지했고요. 목표가를 원래 $265에서 $285까지 크게 높여 잡았는데 현재 주가에서 벌써 거의 35% 이상의 상승 여력을 갖게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빅테크의 상승 동력은 AI인 하루였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암홀딩스 사실 어제 나온 이슈였는데요. 오늘 본격적으로 좀 주가에 반영이 됐습니다. 이 처음으로 자체 칩 AGI CPU 판매를 선언한 이 암홀딩스 AI 에이전트를 돌리는 데 특화된 데이터 센터 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칩 덕분에 연간 150억 달러의 추가 매출이 발생할 수 있다는 굉장히 긍정적인 분석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요. 경쟁사인 AMD 그리고 인텔의 주가도 동반 상승세를 보였다는 건데요. 이 AI 붐으로 CPU 수요가 워낙 폭증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번에 암홀딩스의 자체 칩 출시 소식이 이 경쟁사들을 짓누르기는커녕 시장이 오히려 전체 시장 파이가 커지고 있구나 이렇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물론 개인적인 호재의 소식도 있었습니다. AMD와 인텔이요. 실제로 워낙 CPU 수요가 폭증하다 보니까 오는 3, 4월부터 추가적인 가격 인상을 통보했다라는 소식이 밤사이에 나왔는데요. 이미 평균 단가가 10%가 넘게 오른 상황인데 여기에서 더 오른다니 당연히 이 매출 어마어마하게 상승할 수밖에 없겠죠. 이 정리를 해보자면 AI발 메모리 쇼티지에 이어서 이제는 비메모리, 특히나 이 CPU의 쇼티지에 집중하고 있는 시장이다라고 흐름이 바뀌었다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구글의 주가도 0.13% 상승했는데요. 사실 이 구글 이슈가요. 구글 자체보다는 이 메모리주와 또 하드웨어주들에 강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구글이 터보퀀트라는 기술을 새롭게 공개했는데요. 쉽게 얘기하자면 AI 추론 작업에 메모리가 워낙 많이 사용되다 보니까 이 메모리 사용량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기술을 발표를 한 겁니다. 이 메모리 사용량이 준다는 건 당연히 이 메모리 기업들에게는 단기적으로 악재로 작용하겠죠. 메모리 수요가 단기적으로 줄어들 수가 있으니까요. 오늘 마이크론과 샌디스크, 웨스턴 디지털 등 메모리주들이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또 다른 이유가 됐고요. 이 반대로 하드웨어 기업들, 이 휴레패커드와 델 같은 경우에는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AI 효율이 높아지면 AI가 대중들에게 더 빠르게 저렴한 가격으로 널리 보급이 될 수 있겠죠. 당연히 서버나 PC 같은 하드웨어 기업들에게는 호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메모리 수요와 가격이 워낙 폭등하다 보니까 기업들에서 현재 메모리 사용량을 줄이는데 총력전을 펼치고 있고요. 결과적으로는 이 현상이 AI의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다만 단기적으로 메모리주들에게는 수익성 악화의 원인이 될 수가 있다. 해석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오늘 시장에 한 가지 스페이스X 관련 소식도 이제 어제 우리 장에서부터 반영이 됐었죠. 스페이스X가 빠르면 이번 주 이 나스닥의 기업 공개 IPO 절차를 드디어 시작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죠. 이것 때문에 어제 우리 시장에서 관련주들도 급등을 했었는데요. 마찬가지로 밤사이 뉴욕 증시에서도 관련주들이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에코스타가 7% 이상, 이 AST 모바일이 10% 이상 급등했습니다. 이제 추가적으로 밤사이에 나왔었던 이 매크로 관련 이슈들 보도록 할 텐데요. 이 전형적인 이란 전쟁이 완화되는 국면이 좀 나타났습니다. 유가가 내리면서 이 국채 금리도 내렸고요. 금과 비트코인은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그런 국면이 나왔었는데 다만 원달러 환율은 9원 이상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달러가 여전히 좀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인플레이션 우려가 아직까지는 시장에 좀 남아 있구나. 이것 때문에 달러와 환율이 쉽사리 잡히지 않고 있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욕 증시 마감 시황 봤습니다.
밤사이 뉴욕 증시 이 5가지만큼은 반드시 알아가세요. 오늘도 머스트 노 5 힘차게 출발합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인데요. 오늘 그래도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나쁘지 않은 흐름을 보였었죠. 계속해서 미국은 이 종전 협상을 제안하고 있고 이란은 좀 거부하고 있다. 팽팽하게 맞서는 그림이 나오는데 시장은 그래도 현재 흐름을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미국과 이란의 종전 기대감에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미국이 파키스탄을 통해 이란의 종전 조건을 제안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투심이 빠르게 개선된 건데요. CNN은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이 이번 주말 파키스탄에서 이란 측과 회담을 열기 위해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특히 이번 회담을 위해 벤스 부통령이 직접 파키스탄으로 이동해 대화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고요. 미국의 제안에는 제재 완화와 핵 프로그램 포기,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등 15개의 사항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이란 측이 협상서를 부인하면서 증시의 상단은 다소 제한됐고요. 국제유가 역시 WTI 기준 배럴당 90달러까지 내려앉았지만 추가적인 하락은 제한적이었습니다. 한편 종전 기대감에 원자재 가격은 반등하면서 금광업체 뉴몬트가 3%, 구리 생산업체 프리포트 맥모란이 1.2% 넘게 오르는 등 관련 종목들은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이 종전의 브리핑에서 보셨다시피 사실 유가 자체는 그렇게 크게 내려앉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시장이 뉴욕 증시가 큰 폭으로 상승한 이유 사실은 여기에 있습니다. 이 S&P 500에 속한 기업들이요. 이란 전쟁에도 불구하고 역대급 실적을 보일 것으로 분석이 나왔습니다.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시장을 흔들고 있지만 미국 기업들의 이익 전망치는 오히려 상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의 수석 전략가 마이크 윌슨은 최근 보고서에서 S&P 500 기업의 향후 12개월 이익 성장률이 20%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는 과거에 경제 위기 극복 직후에나 볼 수 있었던 어마어마한 이례적인 수치고요. 특히 윌슨은 S&P 500이 하락하는 동안 애널리스트들이 이익 전망을 상향 조정한 사례는 이후에 미국 증시의 강한 상승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고 분석했습니다. 현재의 유가의 급등이 비즈니스 사이클을 끝낼 가능성도 낮다고 평가했고요. 실제로 블룸버그 인텔리전스의 집계에 따르면 이란과의 전쟁 전 10.9%였던 1분기 이익 성장 전망치는 현재 11.9%까지 오히려 높아진 상태입니다. 바클레이즈 역시 미국 경제와 기술주들의 견고함을 근거로 S&P 500의 연말 목표치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 3주 뒤부터 있을 대형 은행 실적 발표를 시작으로 미국 기업들이 실제 고유가 부담을 어떻게 이겨내고 있을지, 과연 놀라운 퍼포먼스를 보여줄지 첫 번째 시험대에 오를 전망입니다. 이제는 섹터로 한번 시선을 좁혀볼까요? 오늘 특히 나스닥을 중심으로 섹터에도 호재들이 가득한 하루였는데요. 이 메모리주들은 계속 안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 이후에 고전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반대로 하드웨어주들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죠. 다름 아니라 구글이 터보 퀀트라는 신기술을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구글이 AI의 고질적인 문제인 메모리 부족을 해결할 혁신적인 기술 터보 퀀트를 공개했습니다. 이 기술은 AI가 쓰는 메모리 용량을 획기적으로 줄인다는 것이 핵심인데요. 기억 장치를 가볍게 만들면서도 처리 속도는 오히려 최대 8배나 높였습니다. AI를 더 싸고 빠르게 구동할 수 있게 된 거죠. 금융사인 웰스파고는 이 소식이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에게는 단기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당장 메모리 사용량이 줄게 되면 메모리 수요가 감소할 수 있기 때문이죠. 다만 AI 효율성이 좋아지면 AI 사용량이 폭증하게 되고 장기적으로는 메모리 수요가 다시 증가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시장도 이 분석에 즉각적으로 반응했는데요. 이 소식의 여파로 밤사이 뉴욕 증시에서 마이크론과 샌디스크 등 메모리주들의 주가는 약세를 보인 반면에 이 저렴해진 비용으로 AI 서버를 더 많이 보급할 수 있게 된 델과 HP 등 하드웨어 기업들의 경우에는 일제히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렇게 이 메모리주들이 워낙 그동안 너무 많이 급등을 했다 보니까 이제는 시장이 좀 비메모리 쪽으로 시선을 돌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밤사이에 이 CPU 기업들이 큰 폭으로 뛰어 올랐었는데요. 이 아몰딩스, ARM이 자체 칩을 공개했음에도 불구하고 역설적으로 경쟁사인 이 AMD와 또 인텔의 주가까지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반도체 설계 강자 영국의 ARM이 직접 만든 AI 칩을 처음으로 공개하면서 시장의 판도를 흔들고 있습니다. 밤사이의 주가는 20% 이상 폭등했는데요. 암홀딩스는 데이터 센터의 AI 연산을 돕는 자체 칩 AGI CPU를 발표했습니다. 기존에 설계도만 팔던 방식에서 벗어나 이제는 직접 칩을 만들어 팔겠다고 선언한 것이죠. 암홀딩스는 이 칩으로만 2031년까지 우리 돈으로 20조 원이 넘는 매출을 올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발표 직후 밤사이 암홀딩스의 주가는 하루 만에 20% 넘게 폭등했고 메타와 오픈 AI 등이 이미 첫 고객으로 줄을 섰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경쟁사인 인텔과 AMD의 주가도 동반 상승했다는 점인데요. 보통은 강력한 라이벌의 등장이 악재로 작용하지만 시장은 이번 암홀딩스가 증명한 역대급 AI 칩 수요에 더 주목했습니다. 한 기업의 혁신이 시장 전체의 파이를 키울 것이라는 기대감이 인텔과 AMD 같은 경쟁사들의 주가까지 끌어올린 건데요. 여기에다가 밤사이 인텔과 AMD가 CPU 가격 인상을 전격 통보했다는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수익성 개선 기대감에 두 기업의 주가 역시 7% 이상 상승 마감을 지었습니다. 여기에 오늘 우주 관련 테마주들도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였죠. 역시나 이 스페이스X 관련 소식이 오늘 강한 동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우주기업 스페이스X가 빠르면 이번 주 기업 공개 절차를 시작할 전망입니다. 로이터 통신은 현지 시각 24일 스페이스X가 이번 주 후반 또는 다음 주 중 IPO를 위해서 규제 당국에 투자 설명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는데요. 스페이스X는 이번 상장을 통해 최대 7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치면 약 112조 원의 어마어마한 자금을 조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는 역대 최대였던 사우디의 아람코의 기록을 2배 넘게 웃도는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현재 스페이스X의 기업 가치는 약 1조 2,500억 달러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최종 가치는 상장 직전에 확정될 예정이고요. 만약 이 규모로 상장이 된다면 단숨에 메타와 테슬라의 시가총액을 뛰어넘게 됩니다. 이 소식에 밤사이 우주 관련주들도 뉴욕 증시에서 일제히 비상했는데요. 위성업체 AST 스페이스 모바일과 로켓랩이 9% 이상 올랐고요. 파이어플라이 에어로스페이스는 14% 가까이 폭등했습니다. 또 스페이스X의 지분 3%를 보유하고 있는 위성통신업체 에코스타의 주가 역시 10% 이상 급등했습니다. 여전히 기업들 실적에 대한 이 전망치가 어마어마한 가운데 이제는 좀 메모리주들보다는 비메모리 쪽으로 시선을 돌리고 있는 시장의 흐름 변화가 포착된 하루였습니다. 지금까지 머스노우5 살펴봤습니다. 월가에서 보내는 시그널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월가 시그널 신일섭 위원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시장 이야기 한번 하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유가가 방향을 만든 시장이었습니다. 특히나 이 상승을 완성한 건 반도체와 소비 쪽이었는데 반도체 쪽에서는 업황의 기대감을 확인하면서 선별적인 강세가 일어났고요. 유가 하락의 수혜를 받는 소비주의 흐름도 좋았습니다. 위원님께서 보신 시장 특징 어떤 게 있었을까요?
저는 계속 제일 궁금한 게 이제 폴 크루그만 교수까지 나와서 얘기해서 그렇죠? 도대체 그 수천조의 지금 그 거래의 당사자는 누구인가 너무 궁금하지 않나요? 트럼프 일가가 정말 돈을 이걸 벌었는지 안 벌었는지. 그러게요. 유가가 이렇게 급등락을 하는데 선물에 그렇게 막대한 돈을 쏟아부을 정도의 정신머리가 있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알고 있지 않으면 그런 천문학적인 금액을 베팅할 수가 없죠. 어쨌든 간에 그런 와중에도 계속해서 이제 급등락이 이어지고 있는데 네. 지금 이제 그 이란에서는 정식으로 거부를 했습니다. 네네. 우리는 그런 거 못 받아들이겠다고. 네. 그렇기 때문에 불확실성은 여전히 지금 존재하는 상황이고요. 어제는 아주 오르긴 했습니다만 아직도 불안한 유가가 다시 급등하고 주가가 급락할 수 있는 또 분위기가 형성될지 모르는 하루하루 굉장히 얼음판을 걷는 듯한 네. 그런 모습입니다. 매그니피센트 세븐은 갈렸고 맞아요. 우리나라의 관련이 좀 깊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랑 샌디스크가 계속해서 약세를 보였다는 게 하나가 조금 그렇죠. 네. 요즘에 조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랑 샌디스크가 상승세가 꺾였다기보다는 상승의 어떤 가파르기가 조금 더뎌졌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영향이 많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이 조금 우려가 되고요.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쪽에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오라클 이런 쪽이 좀 약했습니다. 네. 그리고 나머지 매그니피센트 세븐은 강했고 오랜만에 제약과 음식료가 같이 강하는 네. 그러니까 기술주와 제약 음식료가 같이 성장주와 방어주가 동시에 강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골고루 다 좋았어요. 네네. 네. 전반적으로 다 초록색인 모습이고 뭐 반도체 장비라던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SN디스크 그다음에 저 에너지 쪽 이런 쪽이 좀 약세였습니다. 네. 반도체 안에서도 뭐 장비주라든지 우리 시장에서 많이 관심 갖고 있는 마이크론 등의 좀 종목들이 약세를 보이긴 했습니다. 근데 AMD랑 인텔 7% 넘게 급등한 거 보셨죠? 네. 네. 어떻게 보셨어요? 그냥 AMD나 인텔 네. 그동안 약했기 때문에 네네. 그렇죠. 약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랑 샌디스크랑 반대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잖아요. 네. 엔비디아, AMD. 엔비디아, AMD가 한 묶음이고 인텔은 이제 부활을 꿈꾸고 있고 그래서 이제 파운드리에서 뭔가를 지금 도전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파운드리도 사실 삼성전자도 그렇고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보니까. 왜냐하면 테슬라가 삼성전자한테 다 맡기는 줄 알았더니만 앨런 머스크는 역시 자체 수직 계열화를 원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어떤 자체적인 파운드리를 구성을 하겠다는 것이었고 이렇게 보니까 TSMC가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약간 낙수 효과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하고 인텔하고 삼성전자에 조금 떨어진 게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AMD는 엔비디아와 함께하는 지금 어떤 결이기 때문에 네. 엔비디아랑 같이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엔비디아랑 AMD가 사실 조금 약해졌죠. 지금 아까 계속 말씀드린 대로 그 질문이 포커스가 다른 쪽으로 옮겨갔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뭐 기술주에서 저런 갈리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꽤 지금 진행이 된 지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그런 모습이 나타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엔비디아, AMD가 결이 같은데 그 결이 같은 거 안에서도 엔비디아, AMD가 조금 다르게 움직이고 그래도 엔비디아, AMD는 같은 편이에요. 네.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샌디스크가 양쪽 끝 쪽에 있는 거죠. 그리고 엔비디아랑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샌디스크는 좀 상반되게 움직였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굉장히 결이 같은 거 안에서도 다르고 결이 다른 거는 아예 다르게 움직이고 뭐 이런 거죠. 네, 알겠습니다. 반도체 섹터에서의 움직임까지 한번 짚어보면서 뉴욕 시장 마감 상황 살펴봤고요. 이제 월가에서 보내는 시그널 키워드로 바로 확인해 보시죠. 유가가 급등하면서 결국 아마존 실적에도 균열이 생기고 있습니다. 간밤엔 유가가 다소 진정되고 아마존이 주가 올랐지만 이 속을 살펴보면 조금 내용이 다른데요. 물류비 부담이 커지면서 이익률이 직접적으로 흔들리는 구간에 진입을 했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 아마존의 고유가 타격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떤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네, 뭐 트럼프는 지금 이 상황이 진정이 되면은 유가가 급락을 할 거라고 장담을 하고 있고
이 언론 보도로 따르지만 빈살만이 이런 현상은 오래가지 않으니까 네. 전쟁을 계속 하라고 압박하고 있다는 소식까지 들려왔어요. 사우디가 뭐 이란을 제치고 중동에 맹주를 탈환하기 위해서 계속 뭐 저기 압박을 가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네. 있던데 어쨌든 간에 지금 유가의 이 부분이 소비자들이라던가 투자자들에게는 굉장히 민감하게 다가옵니다. 그렇게 트럼프나 빈살만이 얘기하는 대로 뭐 트럼프나 빈살만이야 지금 유가의 어떤 부분이 뭐 요 정도쯤 움직이는 것이 큰 영향이 없잖아요. 그리고 미국 입장에서 솔직히 트럼프 말도 맞는 게 있습니다. 아니 가장 최대 산유국이 누군가요? 최대 산유국이 미국입니다. 미국이 돈을 제일 많이 벌어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서부 텍사스산 중진류로 네. 생산 가격을 맡긴 다음에 중동이나 유럽에 팔 때는 두바이유나 브렌트유 기준으로 팝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WTI는 $100가 안 됐고 며칠 전에 네. 두바이유랑 지금 브렌트유는 $100가 넘었었거든요. 그럼 그 시세 차익을 얻어가는 건 미국입니다. 결국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좋은 상황이죠. 미국은 그렇게 따지면. 근데 이제 이런 그 민간 소비에 관련된 부분에서 최접점에 있는 이런 업체들이라던가 네. 소비자들은 직접 다가오는 것이 충격이죠. 그래서 지금 아마존은 이제 그걸 전가를 시킬 수 있는 위치에 있느냐 없느냐. 아. 그게 중요한데 아마존은 전가를 시킬 수 있는 위치에 있죠. 해자니까요. 지금 유가 및 디젤 가격 폭등, 우리나라로 따지면 디젤은 경유죠. 네. 가솔린 차량 타시는 분들은 휘발유고요. 이 디젤 가격이 지금 폭등을 했는데 갤런당 3월 중순에 갤런당 $5가 돌파가 되었습니다. 네. 이게 미국 이란 전쟁 발발 전 대비해서 30% 이상 초과 상승한 지금 상황이고 아. 이렇게 되면 아마존의 물류 네트워크 비용이 증가가 됩니다. 그렇겠죠? 아마존이 뭐 지금 사실 아마존 웹 서비스 뭐 이런 걸 한다고 해서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로 당연히 부각이 되었지만 네네. 아마존의 근간은 결국에 쇼핑이죠. 전 세계로 어마어마한 물건을 다 하루에도 몇 건 정도 팔까요? 엄청나게 팔겠죠. 그런 것들이 다 물류 비용이 이 엄청나게 들어가는데 거기에 요 유가 디젤 가격 폭등한 것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되죠. 네. 그래서 지금 2026년도 1분기에 연료비 증가가 $4억 이상 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고요. 이러면 네.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2% 정도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2분기도 마찬가지인데 2분기는 더 심하죠. 그러네요. 이제 이게 영향이 2분기에 전가가 되기 때문에 아. 연료비 증가가 플러스 $12억 나올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럼 지금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2% 정도 감소되는 것으로 1분기에 나왔는데 2분기 때는 훨씬 더 이상 네. 감소되는 지금 상황이 펼쳐질 가능성이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2026년도 영업이익 전망을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물론 아마존의 가이던스는 아니고 울프 리서치라는 네. 이 증권사에서 말한 겁니다. 대신에 시장 수익률 상회 아웃퍼폼을 유지한 상태에서 목표 주가를 $245로 낮췄고요. 네. 그 이유 때문에. 근데 이제 상세 가능성도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존은 또 뭐가 있죠? 아마존의 모델을 우리나라에서 따온 게 쿠팡이잖아요. 네네. 쿠팡이 그 뭐 이강인 선수니 손흥민 선수니 지금은 이적을 했지만 미국 리그로 경기 공짜로 보여준다고 하면서 쿠팡 회원으로 땡겼죠. 쿠팡 와우 회원으로. 그래놓고 락인을 걸어놓은 다음에 쿠팡 회비를 4,000원인가 올렸죠. 근데 떠나지 않으시죠. 유출됐는데도 오히려 지금 늘고 있죠. 그게 바로 락인 효과거든요. 그거 아마존에서 따온 거예요. 아마존이 아마존 프라임을 출시를 하면서 네. 아마존 그 클럽에 가입하면 아마존 프라임을 공짜로 보게 해줬거든요. 넷플릭스보다 약한 거를 이걸로 묶은 거죠. 네. 아마존 쇼핑 회원들을. 그렇기 때문에 회원들을 많이 모집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제가 말한 거잖아요. 그렇게 쿠팡 사태가 난리가 나고 잠깐 쿠팡 회원이 줄었는데 지금 뉴스 보셨죠? 다시 는다고. 네네. 아마존은 어떻게 했어요? 아마존은 쿠팡보다 지위가 더 압도적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프라임 회비를 인상한다고 해서 아마존 회원을 끊고 탈퇴하는 사람은 없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가 및 디젤 가격 폭등으로 영업이익이 지금 낮춰지는 이런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게 아마존 프라임 회비 인상 네. 이거죠. 그래서 US 프라임 연회비를 달 $20 정도 인상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되면 예상 영업이익 증대 효과는 플러스 $17억. 그래서 아까 전에 보시면 2026년도 2분기 예상이 울프 리서치에서 연료비 증가가 플러스 12억인데 예상 영업이익 증대 효과로 프라임 회비 인상하면 플러스 17억이 나오니까
이거를 상쇄하고 남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아, 그래서 아마 250달러에서 245달러로 목표 주가를 살짝 낮추는 데서 그쳤고 투자 의견을 시장 수익률 상회로 유지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마존은 이런 무기가 있는 거죠. 아, 소비자들 상대로 네. 엄청나게 압도적인 지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외부 변수를 소비자한테 전가시켜도 소비자들이 외면할 수가 없는 위치에 있는 겁니다. 네, 아마존이 이 락인 효과가 있는 프라임 요금의 인상으로 이익 방어가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한번 해봤는데요. 그럼 아마존의 눈송이 분석 그리고 주가 흐름까지 한번 자료를 연달아 보면서 이야기를 더 나눠보죠. 네, 아마존은 뭐 재무제표에서 완벽한 점수를 받아가지고 아예 그 범위 밖으로 벗어날 정도로 지금 그 튀어나와 있는 정도군요. 모습이거든요. 네. 원 밖으로 벗어날 정도로 재무제표가 완벽합니다. 자, 그리고 과거 실적도 좋고 미래 실적이 약간 좀 찌그러져 있고요. 배당에는 역시 아마존도 지금 웹 서비스나 이런 데 투자를 엄청나게 해야 되고 자체 칩도 출시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 엔비디아 영향을 벗어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배당을 줄 여력은 없고요. 성장에 말 달리자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아마존의 주가를 보니까 지금 갭 하락, 갭 상승이 지금 엄청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작년 10월 달에는 갭 상승이 나왔다가 갭 상승을 또 메우는 갭 하락이 또 두 번 떨어지고 지금 굉장히 변동이 굉장히 심한 지금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51선과 200일선 밑에 지금 위치하고 있죠. 21선까지도 20, 51, 100일선이 모두 봉의 머리 위에 있는 상태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2026년도 초반에 기록했던 저 두 개의 하락 갭까지 있기 때문에 일단 220달러 부근을 뚫기가 상당히 지금 어려워 보이는 지금 상황입니다. 네. 자, 그리고 아마존의 실적을 보면은 지금 다음 실적은 5월 1일로 예상되어 있네요. 다다음 달에 예상되어 있고요. 네. 2025년도 4분기 실적은 2월 6일 날 발표가 되었었습니다. 매출액은 211.36빌리언 달러, 목표 매출이었는데 예상 매출이었는데 213.39빌리언 달러가 나와서 0.96% 예상 상회에 나왔고요. 네. EPS는 1.97 달러 예상이었는데 1.95 달러로 예상치 하회가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2021년도 4분기부터 2025년도 4분기까지 쭉 나와 있는데 일단 매출액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오죠. 그러니까 외형 성장은 계속되고 있는데 마진에서 조금 문제가 일어나는. 그래서 아까 전에 말한 그런 것들이 부담이죠. 유가의 상승이라던가 이런 전쟁 외부 변수들. 네. 이런 것들을 전가시킬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것이 아마존이 이런 상황에서 버틸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그리고 284.30달러라는 컨센서스가 형성되어 있는데 지금 주가로부터 많이 올라야 됩니다. 37.19% 업사이드가 있고요. 그리고 아마존은 의견이 상당히 숫자 자체가 많습니다. 절대적인 숫자 자체가 45개나 지금 나와 있는 상태고요. 그만큼 관심이 많고 시가총액 상위주란 얘기겠죠. 42개 바이에 3홀드가 나와서 압도적인 매수 의견이잖아요. 네. 그래서 결국 스트롱 바이 의견이 나와 있습니다. 뭐 울프 리서치에서는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했다고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증권가에서는 아직 스트롱 바이의 입장을 갖고 있는 아마존입니다. 우리 시장에서 시그널을 받을 종목도 한번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앞서 쿠팡의 이야기를 해주시기도 했지만 오늘 좀 다른 종목을 가져오셨더라고요. 네, 쿠팡은 이제 미국에 상장되어 있으니까 우리나라 주식, 우리나라 기업인데 우리나라 대한민국 주식은 아니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래서 네이버를 좀 안타까운 종목이죠. 인공지능 시대의 어떤 LLM에 뒤처지면서 좀 여기에 뭐 저기를 못 받았죠. 버퍼를 못 받은 상태고 그냥 저는 네이버 같은 경우는 뭐 저만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커뮤니티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얘기예요. 지금 카카오톡은 사실 메신저 기능으로 그냥 저기 매몰 돼버렸고 네이버는 쇼핑몰로 그러니까 저도 솔직히 네이버 쇼핑몰로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냥 네. 네이버는 약간 쇼핑몰이 돼버렸는데, 아니 뭐 쇼핑몰이 되건 뭐 어쨌건 뭐 거기서 돈을 벌어야겠죠. 검색이든 쇼핑에서 돈을 벌어야 핀테크니 인공지능에 투자를 할 테니까. 어쨌든 지금 네이버가 쇼핑몰을 굉장히 키우면서 멤버십도 도입하고 해서 지금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네. 뭐 거기에다가 뭐 예를 들어 마켓컬리도 들어오고 다 들어왔어요. 오프라인에 있는 뭐 백화점 같은 것들 다 입점했거든요.
그러니까 네이버 쇼핑몰에 아까 전에 쿠팡이나 아마존처럼 그 락인 효과를 주려고 멤버십을 워낙에 묶는 바람에 네. 거기 뭐 우버도 서비스 하면은 저기도 같이 멤버십이 돼요. 네이버 멤버십 우버도 들어있고 여러 가지 다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열심히 가입을 하고 이 지금 포인트도 많이 주기 때문에 네이버 쇼핑몰이 지금 굉장히 크고 있어요. 그래서 네이버 쇼핑몰 아니면은 쿠팡의 대항마가 이제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네이버랑 결국 쿠팡의 대결로 결국 가는 것 같아요. 지금 뭐 신세계 같은 경우에 11번가도 가져가고 뭐 열심히 G마켓도 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엔 굉장히 부족한 것 같고 그래서 네이버 쇼핑몰이 쿠팡의 대항마로 유일하게 지금 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존과 네이버 쇼핑몰 이렇게 연관을 지어서 지금 네이버의 조금 부활을 좀 생각해 보면 좋지 않을까. 응원합니다. 네이버 카카오가 네카오가 부활을 했으면 좋겠어요. 네. 왜냐하면 그 자리를 조방원이 깨쳤거든요. 옛날에는 현기차 vs 네카오였는데 네카오가 어느덧 소리 소문 없이 사라져버리고 그 자리를 조방원이 대체를 했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네카오마저 살아난다면 네. 정말 그때는 우리가 이 지금 상황이 벗어나면은 7천도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결국 이커머스가 비용 싸움인데요. 마진 체력을 점검해 보는 게 좀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국내 기업 중에서는 아마존 프라임처럼 락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또 쿠팡의 대항마가 되는 네이버의 부활을 한번 기대해 보면서 오늘의 시그널 종목으로 이야기해 봤습니다. 이어서 월가 시그널 두 번째 키워드 바로 확인해 보시죠. $60억 달러의 베팅, 머크가 움직였습니다. 턴스 인수로 신약 파이프라인 대폭 강화에 나섰는데요. 특허 만료 리스크까지 좀 미리 대응하는 전략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키워드, 머크의 턴스 인수를 가져오셨습니다. 네, 머크는 우리나라랑 엄청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죠. 머크나 일라일리의 어떤 하는 일에 따라서 좌지우지되는 주가를 가진 기업들이 많잖아요. 네. 여러분들 너무 좋아하시는 얼마 전까지 코스닥 시총 1위였던 알테오젠, 머크의 키트루다를 살아남게 한 그 기술을 갖고 있어서 머크가 독점 계약을 한 거 아니에요. 머크의 키트루다든 뭐든 기본적으로 정맥 주사잖아요, 다들. 네. 그거를 이제 이 IV 제형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SC 제형으로 변경해서 환자의 편의성을 증대시키면 환자에게도 좋고 그리고 SC로 제형을 변경했기 때문에 다시 그때부터 특허 기간을 산정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SC 제형 변경 기술을 가진 알테오젠이 그렇게 몸값이 높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코스피 이전 상장 추진까지 간 거죠. 알테오젠이. 대박이 난 거죠. 그래서 머크랑 굉장히 협력사인데 왜 그렇게 키트루다에 매달렸을까? 키트루다가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머크의 총 매출의 절반을 네. 키트루다가 차지하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특허 만료가 다가오면서 그거를 방어하고자 전 세계를 뒤져가지고 알테오젠을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SC 제형으로 변경하면 다시 그때부터 아예 다른 약인 겁니다. 앞에 키트루다라가 똑같이 붙었어도 SC 제형이면은 다른 약으로 평가를 받는 거예요. 법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종양학 리더라고 되어 있죠. 면역 항암제이기 때문에 네. 뭐 지금 이 키트루다 같은 경우에 면역 항암제에서도 1등이지만 세계 의약품 매출 순위에서 1등을 찍고 있는 게 머크의 키트루다입니다. 물론 지금 작년부터 그 비만 치료제가 득세하면서 노보노디스크랑 일라이릴리께 올라와서 제쳐졌는데 그 전까지 머크의 키트루다가 계속 1등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엄청난 걸 포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저기 나와 있죠. 빠르면 2028년도 시계가 똑딱똑딱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물론 또 여러 가지로 태클을 걸겠죠. 이게 제형도 아까 말한 대로 제형도 있고요. 모양이죠. 제법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계속 방어를 칠 수가 있는데 목리를 부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2028년이면은 이런 것들이 마무리가 되기 시작한다. 그래서 새로운 것들을 들여와야 되는데 네. 제일 좋은 게 저런 신약핵 개발 회사들을 사버리는 거죠. 물론 알테오젠과 저렇게 협력해서 네. 그런 방어 치는 방법도 있는데 새로운 파이프라인을 구성하는 거죠. 그래서 선택된 회사가 턴즈 파마슈티컬스입니다. 저 회사의 지금 가장 주력은 맨 앞에 있네요.
비알코올성 지방 간염, 내시라고 되어 있죠. 네. 저게 메시였는데 내시로 지금 공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나라 유한양행도 하고 있고요. 한미약품도 하고 있죠. 저 내시를 왜 하고 있습니까? 세계에 치료제가 없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비알코올성 지방 간염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네. 지방간이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술, 담배를 많이 하신 분입니다. 그 의사 선생님이 술, 담배 하지 말라고 하죠. 근데 저 내시는 정말 치명적이게도 술 한 방울 입에 대지 않아도 비알코올성이죠. 네네. 지방 간염이 오는 것이기 때문에 세계에서 치료제가 없는 정말 새로운 영역입니다. 그래서 턴즈 파마슈티컬스가 저 부분을 지금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저걸 노리고 지금 내시 치료제가 지금 세계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각광받는 아이템이거든요. 그래서 저 부분을 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만성 골수성 백혈병 치료 후보물질 저런 것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종양학 전담 사업부 신설을 발표를 했기 때문에 저 부분에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항암 부분입니다. 네. 항암 부분에서 키트로다가 지금 요 특허 만료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부분에서 종양학 전담 사업부를 신설하면서 저 파이프라인을 강화하려고 저 지금 턴즈 파마슈티컬스를 인수 추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물론 지금 양사의 공식 코멘트는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CEO 롭 데이비스가 주도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턴즈 파마슈티컬스는 5%가량 올랐고요. 머크는 0.41%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인수당하는 회사가 조금 더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키츠루다의 특허 만료는 이미 예정된 이벤트죠. 이제 새로운 파이프라인을 확보하고 선제적으로 신약을 확보하는 전략에 나서는 모습인데요. 국내에서도 요즘 워낙 바이오가 좀 핫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장에서 시그널 받을 종목을 좀 바로 만나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역시 알테오젠이죠. 네. 왜냐하면 지금 3,000당 제약이 정말 1,000당을 가버렸잖아요. 아무도 네네. 예상치 못한 3,000당 제약이 저렇게 갈 줄은 상상도 못했죠. 그 진짜 천당인가요? 깜짝 놀랐어요. 네. 저 코스피 시총 1위가 등극을 한 이후에도 네. 지금 이틀 연속 20% 넘게 또 올랐거든요. 그래서 지금 3,000당 제약의 이름은 제약인데 제약으로 네. 가고 있지가 않아요. 지금 한미약품이나 유한양행에 비해서 PER을 어마어마하게 받고 있거든요. 유한양행이나 한미약품 PER이 10배도 안 됩니다, 여러분들. 3,000당 제약이 50배 넘어요. 왜 저렇게 받고 있을까? 바이오 부분 때문이죠, 지금. 그러니까 지금 바이오 부분이 알테오젠이 시가총액 1위를 잃었지만 여전히 굉장히 각광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머크가 아까 말한 대로 키트루다의 특허 만료를 앞두고 있으니 네. 계속해서 알테오젠의 기술은 각광을 받겠죠. 왜냐하면 지금 머크가 저렇게 탐냈다는 것은 누구도 탐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머크는 바이오 오리지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럼 그 오리지널을 베끼는 뒷부분에 또 바이오 시밀러 회사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머크는 그 가운데 있는 거죠. 바이오 시밀러 회사도 알테오젠의 SC 제형 변경 기술을 노리고 오리지널도 그걸 방어하기 위해서 특허 만료되는 그 이유를 방어하기 위해서 SC 제형 변경 기술을 원합니다. 그러니까 양쪽에서 러브콜을 받겠죠. 네. 근데 이런 것은 더더욱 강화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런 블록버스터들이 탄생된 지가 대부분 10년, 20년이 지났어요. 그 뒤로는 블록버스터들이 탄생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특허 만료가 앞으로 10년, 20년 사이에 다가올 것들이 엄청나게 다 대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다 무슨 제형이라고요? 기본적으로 당연히 효과가 큰, 당연히 이 핏줄에다가 직접 간호사분이 꼽는 정맥주사 제형이에요, 다들. 근데 그거를 피하 주사 제형으로 변경시키는 기술. 그리고 나아가서는 또 뭐죠? 경구용 인슐린 때문에 3,000당 제약이 지금 대박난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점점 편의성을 증대하면서 약효는 유지가 되는 이런 기술을 갖춘 업체들은 점점 더 몸값이 높아지죠. 3,000당 제약도 경구용이고 알테오젠은 피하주사 제형이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정맥주사 제형의 편의성을 증대시키고 또 편의성을 증대시키는 것을 넘어서 어떤 의미가 있다고 했죠? 새로운 신약으로 대우를 받기 때문에 법적으로 특허 기간이 그때부터 새로 산정이 돼서 다시 20-30년을 해먹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선점을 하면.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그런 플랫폼 기술을 갖춘 우리나라 기업들 굉장히 지금 유리한 국면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글로벌 제약사들이 누가 먼저 미래를 확보하느냐의 싸움을 좀 벌이고 있습니다. 제약업종의 M&A 흐름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워낙 요즘 국내에서는 바이오 종목들이 핫하죠. 3,000당 제약의 급등세도 대단했고 오늘은 또 알테오젠으로의 굿 시그널까지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신일섭 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외신에서 주목하는 국내 기업과 이슈에 대해 살펴봅니다. 숨겨져 있는 투자 정보 드리는 히든 글로벌 시간. 오늘도 조호진 타키온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밤사이에 좀 마이크론 쪽이 강하게 떨어지면서 좀 우리 시장도 선물 쪽에서 약간 불안불안한 아침이네요. 뭐 오늘은 어떤 인사이트 기다리고 있을까요? 예, 어저께 이제 하이닉스가 주총을 열고 주총 열면서 사실은 오전 7시 한 반쯤에 하이닉스가 이제 우리가 기다렸던 이제 ADR 상장에 대한 공시를 했습니다. 네, 드디어 외신에서 좀 다뤘나 보네요. 예, 좀 어느 그래서 기사인지 볼까요? 저거 이제 이 코너를 작년 9월부터 이제 계속 시작했는데 단일 이슈에 대해서 하루에 이제 이렇게만 유수의 언론이 다룬 적이 있었나 싶습니다. 우리나라 종목에 대해서. 그래서 어저께 월스트리트저널, CNBC, 블룸버그 등이 일제히 다 다뤘습니다. 그래서 해당 다른 사안을 갖다가 자세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지금까지 뭐 ADR 상장에 관련된 이야기가 사실 뭐 작년 연말부터 나왔잖아요. 이제 뭐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다라고 확정을 지은 거죠? 예. 그러니까 작년 연말에 이제 메리츠증권의 리포트가 나오면서 그 하이닉스가 만약에 ADR을 상장한다면 단숨에 마이크론과의 어떤 격차를 좁힐 수 있는 어제 매수다 이렇게 리포트를 냈는데 그 리포트 낼 수 있죠. 애널리스트 리포트를 낼 수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하이닉스가 받으면서 그 조회 공시로 이제 답변을 했습니다. 검토 중이다. 부인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서 시장에서 이게 진짜 뭔가 가능성 있는 거야라는 것이 계속 이렇게 점점 커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도 몇 번 저희 코너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정부에서도 아주 이제 좋아하는 호재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환율이 1,500원 왔다 갔다 하고 있죠. 그거는 이제 사실은 해당 종목이나 해당 기업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미국에다가 이제 3,500달러를 줘야 되니까 우리나라가 무슨 그 엄청난 외환 보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기축통화국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많은 돈이 넘어간다는 것은 달러의 반출이니까 환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하이닉스가 ADR을 발행한다면 ADR 발행해서 단숨에 몇백억 달러를 조달하지 못하겠지만 처음에는 약하게 시작했다가 점점 늘린다면 어쨌건 그 자체가 달러가 얼마라도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좋아하는 호재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실제로 ADR을 상장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점쳐집니다. 그것을 어저께 오전 7시 반에 이제 공시를 하면서 못 박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당연히 기본적으로 시장은 이걸 이제 호재로 받아들이고는 있지만 이게 그냥 장점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뭐 사실상 주식 가치가 좀 희석되는 단점도 있을 텐데 ADR 상장 시의 장단점 한번 정리를 해주시죠. 예. 정확하게는 이제 밝혀진 않았지만 전체적으로 이제 시장에서 예상하는 건 뭐냐면 ADR을 발행한다면 하이닉스가 신주를 발행해야 된 이유는 하이닉스가 얼마 전에 갖고 있던 자사주를 몽땅 소각을 해버리는 바람에 그때는 또 약간 설왕설래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ADR을 하겠다면서 자사주를 소각해? 그럼 안 하는 거야? 이런 의문도 있었지만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아까 말씀드린 정부 당국의 강력한 의지 또 하이닉스도 사실 공식적으로는 아니 우리는 그냥 검토할 뿐이야라고 말하는 거지만 속에서는 활발하게 움직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하이닉스가 ADR을 발행하겠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었고 그래서 갖고 있던 자사주 소각했기 때문에 신주를 발행해야 됩니다. 신주를 발행한다는 것은 쉽게 생각해서 내가 갖고 있던 지분이 그만큼 그것이 2%든 1%든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이제 한국 기업 거버넌스 포럼은 여기에 대해서 반대를 했죠. 갖고 있던 주식을 이미 장중에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유통 물량 갖다가 너네가 회수를 해서 자사주 매입하라는 얘기죠. 회수를 해서 해당 주식을 담보로 ADR을 발행해라. 왜 굳이 신주를 발행하느냐. 신주를 발행하면 그만큼의 지분이 희석이 된다라고 하면서 한국 기업 거버넌스는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장점이 더 크기 때문에 장점이 무엇입니까? 장점은 미국의 개인 투자자들도 마치 우리가 MTS를 열어서 하이닉스가 뜨듯이 그래서 투자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월스트리트저널이 뭐라고 썼냐면은 현재 미국 투자자들이 하이닉스에 대해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오직 장외 거래나 그다음 ETF를 통해서만 거래할 수 있는데 이제는 ADR로 된다면 마치 다른 정보 투자하듯이 마이크론이라든지 인텔이라든지 엔비디아 투자하듯이 개인 투자자들도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이런 맥락에서 큰 장점이라고 얘기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단점이 있는데 장점이 더 크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서두에 말씀드렸죠. 월스트리트저널 그다음에 블룸버그, CNBC 등이 일제히 이 사안을 보도했다라고 여겨집니다. 네, 그래도 실보다는 득이 클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 우선 ADR의 선배라고 할 수 있죠. TSMC의 경우를 한번 좀 보고 싶네요. TSMC는 상장 이후에 좀 흐름이 어땠나요? 예. 우리나라 기업이 ADR 상장한 적 있습니다. SK텔레콤 상장한 적 있거든요. 그러니까 SK텔레콤을 우리가 모델로 삼을 수는 없고 같은 반도체 기업인 이제 TSMC를 갖다가 모델로 본다면 TSMC가 증시에 상장한 게 94년입니다. 근데 불과 3년 만에 ADR 형태로 미국 증시 상장합니다. 처음에는 미미했는데 현재로는 어느 정도냐? TSMC 시총의 20%가 미국의 ADR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ADR이 물량이 많아졌고 규모가 커졌다. 그 말은 무엇이냐? 그래서 ADR을 통해서 생긴 어떤 TSMC 몸값이 그대로 대만의 가권 지수에 반영됐다 볼 수 있습니다. 이걸 갖다 우리가 유념해 봐야 될 대목이 무엇이냐면 어떤 분들은 하이닉스가 ADR로 미국에 상장한다면 거기서 높이 평가받는데 우리나라 그 코스피에서 낮게 평가되는 괴리가 있을 것이다 주장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그거는 사실은 자본시장이 자유화되는데 현재 하이닉스에 투자해야 될 외국인들이 한도 제한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SK텔레콤 한도 제한이 있죠. 왜냐하면 통신사기 때문에. 하지만 하이닉스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TSMC를 예를 보더라도 하이닉스에 상장된 ADR의 가치랑 우리나라 이제 코스피의 가치가 두 개가 괴리가 있을 수 없다라는 점 분명하게 전망이 됩니다. 그렇다면 사실은 TSMC를 예를 보더라도 한 번에 할 수는 없지만 점진적으로 ADR 물량을 늘린다면 하이닉스에 대해 전체 시총의 20% 정도를 갖다가 ADR로 가져갈 수 있고 그렇다면 하이닉스가 갖고 있던 코리아 디스카운트 마이크론이 3등 기업인데 1등 기업인 하이닉스가 3등 기업에 보다 더 낮게 평가받는 것을 해소되지 않을까 이런 어떤 전망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드디어 좀 저밸류가 해소가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생기네요. 이렇게 좀 말 그대로 성공적인 ADR 상장을 하려면 필요한 조건들이 있을 텐데요. 어떤 전제 조건이 필요할까요? 예, 어느 정도 저밸류 됐냐고 수치를 본다면 하이닉스가 이제 어제 종가 PBR이 3배가 좀 안 됩니다. 근데 마이크론은 PBR이 4배거든요. 약 30% 이상 저밸류했던 것을 PBR로 뭐 알 수 있고 PR은 더 낮게 평가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도 해소될 수 있는데 ADR이 상장이 좋다. 근데 해야 될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반드시 전제 조건 중 하나 뭐냐? 이 ADR이 상장한다는 것은 SEC, 미국 증권거래소 입장에서는 하나의 또 다른 종목이 상장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렇다면 다른 종목이 신규 종목이 상장하는 것과 동일한 어떤 프로세스를 밟게 되는데 그중에서 제일 하이닉스가 고쳐야 될 대목이 무엇이냐? 후진적인 거버넌스를 개편해야 됩니다. 아니 하이닉스가 세계적인 기업이고 시총이 700조 넘는데 뭐가 후진적이냐라고 문제를 담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단적인 예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작년에 하이닉스가 지급한 보수 목록을 보면 박정호 부회장이라고 전 하이닉스 부회장입니다. 현재는 이제 고문도 아니고 경영 자문위원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지만 이분이 작년에 가져간 돈이 96억 원입니다. 광노정 대표가 등기이사하고 대표이죠. 이분이 가져간 돈이 43억 원. 근데 최태원 회장은 사실 등기이사가 아니에요. 회장이라는 직감 달고 있는데 회장이라는 직감 자체가 사실은 거버넌스의 후진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등기이사 아니고 미등기이사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최태원 회장이 가져간 돈이 47억 원, 광노정 대표 더 많이 가져왔어요. 이런 것들을 제어할 것이 이사회인데 이사회는 거기에 대해서 뭔가 거수게 노릇만 할 뿐이지 여기서 제어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들을 올바르게 제어하고 미국식으로 이사회 중심으로 간다면 SEC가 거부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이닉스 ADR이 하이닉스가 어제 공시에 밝힌 대로 연내 상정이 가능하다. 가능하다면 아까 말씀드린 하이닉스의 주가는 지금보다도 더블로 뛰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다 좋아하는 거죠. 그렇다면 하이닉스가 먼저 자체 정화 작업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좀 아쉬운 게 어제 하이닉스 주가가 0.9% 상승에 좀 그쳤더라고요. 생각보다 강한 반응은 안 나왔는데 뭐 이슈가 선반영된 걸로 해석해야 될까요? 예, 어저께 하이닉스가 상당히 올라갔죠. 이 ADR 이슈가 나면서 기세 좋게 올라갔는데 문제는 이란과의 전쟁이 뭔가 좀 잘 끝나나 싶은데 사실은 또 악재가 나왔습니다. 뭐 많은 분들 뉴스를 아시겠지만 결국 뭐 그 트럼프 대통령이 원래 트럼프 대통령의 립 서비스가 뭐 레토릭 그대로 받아줄 수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저께 많은 분들이 뉴스를 보셨겠지만 그 하르그 섬을 갖다가 이제 장악하기 위해서 그 해병대를 갖다가 이제 보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런 점을 봤을 때 사실 생각보다 이란 전쟁이 잘 끝나지 않을 것 같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사실은 하이닉스가 빠졌습니다. 하이닉스가 빠졌는데 삼성전자 같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더 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ADR 상장 자체는 좋았지만 타이밍이 영 아쉬웠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이슈 한번 살펴볼까요? 두 번째는 어디에서 인사이트 가져오셨나요? 예, 삼성전자가 최근에 이제 그 파운드리가 잇따라 수주를 했다고 이제 발표를 하면서 네. 되게 시장인 전망이 좋았습니다. 특별히 이제 엔비디아가 인수한 그룹 칩을 갖다가 삼성전자 파운드리에서 이제 생산하게 했는데 왜 엔비디아 그룹 칩이 TSMC에 맡기지 않고 삼성전자에 맡겼는지를 갖다 디지털하면서 이제 보도를 했습니다. 네, 그렇크라고 하면은 엔비디아가 이제 작년에 200억 달러에 인수한 그 기업이죠. 근데 이 칩을 삼성전자가 생산을 한다고요? 예. 이 그룹 칩을 갖다가 그렇게 엄청난 돈으로 이렇게 일종의 스타트업이거든요. 스타트업인데 200억 달러 엄청난 수치 아닙니까? 그 정도로 고가를 갖다 지불하면서 인수했던 배경은 무엇이냐? 이제는 AI의 데이터라는 관점을 봤을 때 데이터를 마구잡이로 획득하는 그런 시대는 지나갔고 획득한 데이터를 갖고 추론을 해야 된다. 지금도 추론하고 있지 않느냐? 하고 있지만 이거보단 더 많은 추론을 해야 된다는 관점에서 젠슨 왕이
결정을 내려서 그록 칩을 갖다 그록을 인수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현실에서는 그록을 갖다 이걸 갖다 칩을 만들었는데 이 칩을 갖다가 삼성전자에 맡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지털뉴스가 아니 TSMC가 있는데 왜 삼성전자에 맡기지?라는 것에 분석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게 궁금하네요. 그동안 엔비디아의 파운드리 하면 TSMC였는데 뭐 이번에는 TSMC 자리를 삼성이 뺏은 이유가 있을까요? 예. 뺏은 이유는 그록 칩이 자체가 스타터이긴 하지만 어쨌건 칩을 갖다 생산했는데 그 전에 누구한테 맡겼느냐? TSMC가 아니고 삼성전자가 그록 칩에 1세대, 2세대를 다 맡겼습니다. 그럼 이번에 지금 수주한 것은 3세대거든요. 그러면 1세대와 2세대는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했는데 굳이 3세대라고 해서 TSMC 갈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에 갈 수는 있지만 가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 또 다시 시행착오를 또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고객이 난 이러이러한 걸 맡겨줘, 생산해줘 하는데 그 제조업체 입장에서는 그 도면을 갖고 생산하지만 그 가운데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게 됩니다. 시행착오를 또 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관점에서는 그록칩이 굳이 TSMC에 가지 않고 삼성전자 갖다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삼성전자 파운드리 입장에서는 작년에도 못해도 3조 원 정도의 적자를 갖다가 남겼거든요. 그러면 3조 원의 적자 갖다가 만회를 한다면 물론 삼성전자가 일반적인 디램과 낸드 플래시에서 올해 한 200조 정도 흑자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에 미미합니다. 미미해서 삼성전자 주가 20만 원 왔다 갔다 하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3조 원대 적자를 갖다 계속 가져가면 마음에 찜찜하고 안 좋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파운드리가 테슬라의 칩도 이제 일론 머스크의 칩도 이제 그 수주를 하고 이번에 엔비디아가 인수한 그록의 칩도 3세대 칩도 이제 그 생산을 하게 되고 수주를 하게 된다면 파운드리 입장에서는 더 큰 모멘텀이 됩니다. 이 점에서 되게 중요하다 여겨집니다. 네, 그러면은 여기에서 또 불안 요소가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게 불안 요소일까요? 예, 불안 요소를 한다면 저희 코너에서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 일론 머스크가 맡겼던 AI6 칩을 갖다가 삼성전자가 작년에 수주했는데 사실은 저희 코너에서 말씀드렸지만 수율이 좋지 않아서 그 칩의 생산을 6개월 유예했고 그리고 바로 직후에 삼성전자 주총에서 해당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알려드린 내용이 맞다는 뜻이죠. 그 말은 무엇이냐? 여전히 삼성의 파운드리가 수율이 안 좋다는 뜻입니다. 삼성의 파운드리가 한 4년 전에 15%였거든요. 그 엄청나게 낮은 숫자죠. 그래서 올랐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줬던 그 칩을 생산을 못할 정도로 여전히 50% 왔다 갔다 한다. 그 심지어 엔비디아에다가 HBM4를 갖다 납품한다고 하지만 HBM4 역시 생각보다 수율이 높진 않다. 이 점도 여전히 한 삼성전자 숙제입니다. 그래서 그 우려되는 사안은 무엇이냐? 파운드리 사업부가 여전히 이제 절차탁마해서 추가적으로 칩에 대해서 올려야 되고 칩에 대한 근본적인 설계를 바꾸거나 아니면 칩에 대한 수준이 나쁘게 된 이유를 과감하게 떨궈내지 않으면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기껏해서 수주를 했는데 또다시 6개월, 1년 정도 유예를 해버리게 된다면 아마도 페널티를 물어야 될 수 있거든요. 이런 점은 사실 안 좋기 때문에 방심하지 말고 추가적으로 열심히 노력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직까지 수율은 좀 풀어야 할 과제겠지만요. 뭐 이번 그록칩만 성공적으로 생산을 한다면 그만큼 삼성전자의 매출에 어마어마한 폭발적인 증가가 일어날 수 있겠죠. 충분히 기대감을 가져볼 만한 소식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도 조호진 타키온 대표와 함께 자세한 외신 투자 인사이트들 분석해봤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3월 26일 목요일입니다. 자, 오늘도 또
이데일리 신문에 나온 내용들 중 중요한 내용들 또 브리핑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제 사실 뭐 이 기사가 제일 컸죠. 새로운 얘기가 아니게 느껴지는 거는 이제 뭐 며칠 전부터 계속 뭐 이 얘기가 뭐 신문에서 뭐 보도가 되기도 했었고 어제 이제 SK하이닉스 주주총회에서 공식화한 거죠. 표를 보시는 게 일목요연하게 여러분들께서 어제 정기주총회에서 나왔던 주요 내용들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제목은 100조 원 순연금 확보 계획이고 이거를 위한 내용 중에 하나가 ADR 상장이다. 이제 요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목적은 글로벌 탑 기업 수준의 재무 건전성, 뭐 삼성전자 비슷한 규모의 순연금 확보. 근데 현재 순연금은 12조 6천억 작년 기준으로 그렇다는 얘기인데 이거 가지고 언제 100조 모아라고 생각을 들 법한 내용일 수도 있죠. 근데요. 이게 물론 증권사, 특정 증권사의 뭐 전망이기 때문에 이걸 100% 다 뭐 맞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데 맥쿼리도 지난번에 연초에 그런 수준의 리포트를 내놓은 적도 있고 최근에 뭐 해외 IB들 중심, 국내도 마찬가지지만 뭐 국내의 증권사들이 올해와 내년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영업이익 전망치 내놓는 거 보면 글쎄요 100조 원이라는 돈이 왠지 그렇게까지 커 보이지 않는다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무슨 얘기냐면 노무라 증권을 복기를 해드리면 올해 영업이익이 256조, 내년에 365조로 전망을 했거든요. 이게 합치면 한 600조가 넘는 거죠. 2년 동안. 올해 내년 동안에 영업이익으로 벌 돈이 600조가 된다. 그러면 이제 투자하고 뭐 주주 환원하고 등등등 해서 2년 동안에 100조 못 모을까요? 뭐 이런 생각이 이제 드는 거죠. 지금 상황이 이제 전개된다는 전제 하에서겠습니다만. 그래서 이 하이닉스가 생각하는 100조 원의 순연금 확보라는 거는 뭐 4, 5년 이렇게 뭐 중장기 계획이 아니라 불과 한 1, 2년 정도의 중기 정도 계획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제 돈 모아서 뭐 할 거냐? 투자해야죠. 밑에 예상 투자처에 AI 메모리 생성 능력 확보, 캐파 확대를 하겠다라는 거. 그다음에 사실은 이 예상 그 뭐 투자처 관련돼서는 용인 클러스터와 관련해서 최태원 회장이 600조 얘기를 이미 꺼낸 상태이기 때문에요. 뭐 그건 당장 600조라는 게 뭐 2, 3년, 3, 4년 안에 들어간다는 건 아닙니다만 그것도 뭐 사실 뭐 10년, 20년 이것도 또 아니죠. 그러니까 이 한 4, 5년 사이에 다 벌어질 일들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하이닉스는 이제 버는 돈 중에 어쨌든 상당 부분을 계속 투자를 할 수밖에 없다. 또 투자를 할 거다. 그리고 최근에 그 EUV, 이 극장에선 이 노광 장비 뭐 대규모 투자한다는 얘기 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결국은 어쨌든 이 선단 공정, 그러니까 최첨단 공정에서 삼성전자 또는 뭐 다른 데와 이렇게 마이크로 테크놀로지나 다른 데와의 경쟁 불가피하고 AI가 발전을 하면 할수록 결국 더 고집적, 또 고용량, 또 고속의 이 메모리 칩에 대한 수요는 뭐 끊이지 않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SK하이닉스가 돈 벌어서 뭐 어디에 쓸지는 뭐 이건 뭐 두말할 필요가 없는 것 같고요. 결국 이제 ADR 상장을 한다라는 것 자체는 10에서 한 15조 정도의 자금 마련한다는 차원이고, 그리고 결국은 또 ADR 상장을 통해서 지금 SK하이닉스에 투자하고 싶어도 투자를 못하는 해외 투자들한테 이제 투자를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지평을 연다. 이 의미가 클 것 같습니다. 뭐 사실 마이크로 테크놀로지에 비하면 뭐 사실 2배 이상 주가가 돼도 사실은 뭐 틀린 말이 아닌데 지금 가치에 비하면 너무 이제 주가가 낮은 거죠. 글로벌 시장에서 봤을 때. 결국 이제 이게 시작이다. 그리고 결국 SK하이닉스의 이런 어떤 시작점은 다른 국내 이 글로벌한 어떤 그런 입지를 좀 가져가고 있는 다른 국내 대형사들한테도 좋은 또 선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좀 됩니다. 자, 삼천당 제약 황제주 등급 100만 원 넘었다는 얘기죠, 주당. 코스닥 대장주 경쟁 치고 나가는 바이오에 최근에 바이오가 좋습니다. 사실은 2월 달까지만 해도 뭐 사실 2월 달까지도 아니죠. 3월 초 정도까지만 해도 바이오에 대한 걱정들이 좀 많았죠. 나갈 법한데 뭐 코스닥 시장 활성화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 거에 비하면 바이오주들이 좀 부진해서 뭐 제대로 좀 어떤 대장 섹터 노릇을 할까?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상당수 들어있는데 이런 상태에서 바이오들 가지고 과연 코스닥이 뭐 1,500, 2,000, 3,000 갈 수 있을까? 뭐 이런 걱정들이 사실 적잖게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근데 최근에 바이오주들이 특히 이 이란 사태 이후에
장이 변동성이 심할 때 오히려 좀 더 견조한 모습을 다른 섹터보다 특히 코스닥 시장에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께서 좀 확인을 하셨을 텐데요. 표 한번 보시죠. 코스닥 시가총액 순위 비교입니다. 1월 2일, 그러니까 올해 시작할 때 순서고요. 쭉 보시면 알테오젠, 메이비엘 바이오, HLB, 리가캠, 티슈진, 펩트론까지, 삼성전자까지 한 절반 정도가 바이오주죠. 자, 요랬던 게 석 달 채 아직 안 됐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10위였던 삼성전자가 1위로 올라왔죠. 매출이 시총이 5조에서 26조, 5배가 늘었습니다. 불과 석 달도 채 안 된 사이에. 그 다음에 2, 3위 그대로인데 알테오젠이 4위로 떨어졌고, 그 다음에 ABL 바이오는 6위로 떨어졌고, 티슈진도 티슈진 한 단계 올라왔네요. 그 다음에 리노공업이 들어오고, 펩트론은 10위로 밀리고, 이런 상태죠. 리가캠 바이오는 리가캠 바이오도 이제 9위로 내려왔고,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바이오 대형주들이 HLB 빼고는 일단 살아있긴 한데 다 순위가 좀 뒤로 밀리는 느낌이죠. 삼성전자만 올라온 거 빼고는. 2차 전지, 로봇, 그 다음에 소부장 중에 리노공업이 올라온 상태고. 그러니까 어쨌든 코스닥은 시총 1위가 계속 바뀝니다. 2차 전지에서 이제 다시 바이오로 좀 돌아온 그런 상황이고, 바이오였다가 2차 전지 다시 바이오로. 이 상태가 또 어떻게 갈지 앞으로 좀 모르는 거죠. 근데 최근에 바이오 섹터의 움직임을 보면 삼천다양 제약 또는 알테오젠이 또 어제 또 새로운 또 추가 라이센스 아웃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또 오늘 알테오젠이 어느 정도 또 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변동이 있을 수는 있겠는데 어쨌든 이 바이오주들이 이제 또 기지개를 좀 펴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결국 바이오주들이 이렇게 뭔가 실체를 가지고 실적이라든가 라이센스 아웃이라든가 뭔가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치고 올라가 주면 전체적으로 코스닥 시장의 분위기도 좀 더 살아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최근에 2차 전지도 나쁘지 않습니다. 2차 전지도 최근에 좀 견조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요즘에 바이오 시총 상위 종목들 중에서 본다면 글쎄요, 소부장도 괜찮으니까요. 결국은 로봇 정도만, 레인보우 로보티스를 중심으로 로봇 정도만 섹터가 조금 약할 뿐 전체적으로는 다 이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의 주요 섹터들이 요즘에 다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런 사태가 좀 어느 정도 좀 완만해지고 한다면, 그다음에 유가도 좀 더 내리고 미국 시장도 조금 반등하고 이런 어떤 전반적인 시장의 우호적인 조건들이 조성이 된다 그러면 한번 또 기대해 볼 만하지 않겠느냐. 어쨌든 최근에 보시면 외국인들이 코스닥을 더 많이 삽니다. 코스피는 굉장히 많이 팔아도요. 그러니까 그런 수급적인 기반, 또 4월부터는 또 연기금의 자금이 들어온다. 이런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죠. 이런 부분들. 전체적으로 해가 수급도 그렇고 모멘텀도 그렇고 코스닥 쪽, 또 바이오 쪽 분위기가 좋다. 이게 최근 시장에서 나타나는 어떤 흐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 얘기는 그냥 짧게 좀 보려고 가져온 건데요. 이게 이란 전쟁 끝나면 복구 수혜주는 재건 계약 쟁탈전 예고. 요거는 사실은 기사 내용을 보면 약간 외신적인 성격입니다. 그러니까 국내 기업들보다는 주로 이제 미국이라든가 다른 주요국 기업들 이 주 대상이긴 한데 국내 기업들은 전혀 거론이 안 돼 있는 기사기도 하고요. 근데 이 기사를 가져온 이유는 이게 우크라이나 전쟁 수혜주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사실 우크라이나 전쟁 재건 관련돼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과연 얼마나 들어갈 것이, 이거 의심이 좀 항상 있었죠. 근데 이란 같은 경우는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게, 기본적으로 중동은 우리 건설업체들, 또 엔지니어링 업체들, EPC를 할 수 있는 업체들, 그다음에 석유화학 쪽, 이쪽에 이제 강관이라든가 피팅이라든가 이런 업체들이 계속해서 오랫동안 인연을 맺어온 기업들이 많습니다. 개별적으로. 그러니까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우리가 미국이라든가 유럽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이런 데 조금 밀릴 수 있을지 몰라도 개별적인 어떤 특정 분야에 있어서는 우리 기업들이 개별적으로 이 틈새를 파고 들어가서 큰 수주를 따낼 수 있는 여지는 분명히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기사를 가져온 거고요. DS증권의 연구원의 리포트 내용을 중심으로 좀 짜진 그런 내용들이고, 현재에서 봤을 때는 워낙에 그 건물이라든가 이런 파괴뿐만이 아니라 도로, 그다음에 에너지 시설, 이런 인프라죠. 이런 부분들에 대한 파괴 상황이 생각보다 더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라는 게 IEA, 즉 국제에너지기구의 설명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대한 어떤 재건 수요도 상당히 좀 클 것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보면 할리버튼, 베이커 휴즈, 우리가 좀 이름 좀 들어봤을 법한 그런 미국 주요 회사들, 이런 회사들도 있고, 이탈리아, 프랑스, 인도, 거의 주요국들의 어떻게 보면 좀 수주
경쟁이 치열할 것이다라는 걸 예고하는 그런 기사고 여기에서 이제 우리도 개별 기업들이 좀 뭔가 건지는 내용들도 충분히 있을 수도 있다. 그런 기대를 가져볼 법한. 이게 또 어느 정도 끝나고 나면 또 이 뭐 건설 기계 뭐 이쪽 또 건설 이쪽도 좀 분위기가 조금 더 모멘텀이 될 수 있는 여지도 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카카오 얘기 오랜만에 해보죠. 어제 카카오 게임즈가 라인 프렌즈에 대주주가 넘어갔다는 얘기가 나왔었죠. 물론 카카오가 2대주주로 남긴 했습니다만. 자, 이거에 대한 이제 분석 기사입니다. 일단은 재무 쪽에서의 부담을 덜 것이다. 왜냐하면 작년에 카카오 게임즈가 되게 안 좋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도 좀 여기 표도 좀 나옵니다. 있고 그다음에 어쨌든 여기서 매각을 한다면 자금이 이제 대규모로 들어오면 이 돈을 가지고 결국은 지금 카카오처럼 AI에 그냥 온 전사의 역량을 총 집중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서 이제 상당 부분 어떤 투자할 수 있는 어떤 여력을 또 마련할 수 있다. 그래서 AI에 대한 투자를 더 강화해서 결국 이 카카오가 지금 가려고 하는 지향점, 즉 AI 에이전트 또는 에이전틱 AI 시대에 걸맞는 그런 IT 회사로서의 어떤 역량을 좀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거다. 이런 내용들이 좀 담겨 있습니다. 카카오 주가도 뭐 나쁘지 않았고요. 최근에 뭐 전체적으로 네이버나 카카오 이제 IT 서비스 쪽들이 좀씩 뭐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요. 어쨌든 뭔가 방향성이 분명해지고 있다. 그게 이 정신아 CEO가 취임한 이후에 하나씩 좀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그러니까 덩치는 확 줄이고 이렇게 뭔가 내실 있는 그런 AI 중심으로 이런 식으로 회사의 어떤 그런 태를 좀 바꿔가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좀 하나 또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좀 내용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의 이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는 기대감에 밤사이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또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만 우리 시장은 조금 물음표를 띄우는데 또 환율이 10원 가까이 오르면서 워낙 좀 부담스러워졌고요. 야간 선물 시장에서도 이 코스피 주가 약 1.2% 떨어지면서 좀 불안불안한 아침이네요. 오늘 이분 모시고 헷갈리는 시장 확실한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이창환 IM증권 서울금융센터 이사 옆에 나와 계시네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밤사이에 뉴욕 증시 마감 시황부터 볼까요? 미국이랑 이란 간에 나오는 말들이 계속 좀 다르다 보니까 저도 헷갈리더라고요. 네, 뭐 3대 지수 상승 마감을 했고요. 그 상승 이유는 한 세 가지 정도로 볼 수 있는데 네. 이제 뭐 1개월간의 휴전에 대한 가능성, 그게 이제 지정학관 리스크를 완화를 시키면서 또 유가와 금리를 하락시켰고 이게 이제 시장 네. 반등의 요인이 됐고요. 또 이란의 유화적 조치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 비적대적 선박에 대해서 통과를 허용한다는 그런 얘기도 있었고 또 미국에서도 그 군사적 군사적인 작전 목표가 거의 완수가 됐다. 그래서 한 최근 3, 4일간 생산적인 협상도 있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미국적인 낙관적인 그런 발언에 이어서 좀 상승은 나왔는데 하지만 이제 이런 그 협상이 이제 메시지만 현재는 주고받은 상태고 네. 실제로는 이란에서도 그 협상에 대해서 거부한 상태고 또 미국이 제시한 그 15개의 조항에 대해서도 이미 1년 전에 제시했던 내용과 사실 다를 게 없고 이란 입장에서도 이를 좀 받아들이기 좀 어렵다. 그리고 이제 너무 이제
이제 좀 비현실적이다 이런 좀 네. 반응을 나타났고요. 다만 이제 이게 이제 그 협상의 거부라기보다 사실상 검토라고 그렇게 시장을 해석하고 있어서 또 좀 그런 하락 변동성은 덜했고 그 와중에 그 부셰르 핵발전소에 대한 공격이라든가 민간인 사상자가 나타나면서 여전히 이제 협상에 대한 기대감도 있으면서도 불확실성은 계속 지속되는 그런 하루였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 미중 간의 정상회담이 5월 그쵸. 14일에서 15일 이제 열리기로 되어 있는데 이전의 메시지를 보면 이란과의 그 전쟁 때문에 네. 정상회담을 미룬다고 했었잖아요. 그쵸. 그런데 날짜를 잡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5월 안에, 5월 이전에 좀 끝나지 않겠냐, 휴전이 되지 않겠냐 이런 기대감도 같이 묻어 있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또 슬슬 끝이 보인다. 시장은 이렇게 또 해석을 하고 있는 거네요. 트럼프 대통령도 실제로 이제 이번 주 초 들어가지고 좀 입장을 유화적으로 옮겼잖아요. 원래는 뭐 이제 48시간 최후 통첩을 보낸다 이렇게 하다가 5일간 유예를 줄 테니까 좀 협상을 하자. 이게 어떻게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좀 출구 전략을 모색하는 걸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예, 그렇죠. 이제 그 출구 전략을 모색하면서도 또 그 동시적인 군사적인 압박을 취하는 그런 양면 연소를 구사하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사실 미중 무역 전쟁과 좀 비슷한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제 협상 진행 중이라고 하면서 또 이제 시장의 불안을 달래면서도 또 전쟁이라는 이제 계속 출구 전략을 찾고 있는데 네. 이게 미중 무역 그 전쟁과 또 다른 게 이게 실제 전쟁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물리적인 충돌이기 때문에 그 합의 도달이라든가 이게 그 어떤 협상이 되는 그 정상화가 되는 시점이 훨씬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핵시설 해체라든가 호르무즈 해협 그 전면 재개방 이런 등의 이제 그런 조항들을 14개 조항을 파키스탄을 통해서 좀 전달을 했는데 일단 메시지는 받고 이란 쪽에서 일단 거부했고 역으로 역제안을 했단 말이죠. 네. 근데 일단 이게 서로 간에 협상을 하기 전에 최대한 본인들의 어떤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그런 전략이라 볼 수 있겠고 일단 금요일까지의 그 어떤 시한을 줬습니다. 군사적인 압박을 진행되면서 지금 국방부가 그 82 공수사단 그 3,000명을 좀 파병하고 네. 또 해병대도 포함해서 약 10,000명을 1만 명 정도를 지상군 전력을 좀 중동에 조급 파병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네. 이제 금요일 날 어떤 이제 어느 정도 그 군사가 투입이 된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거래 아니면 파괴다 이런 식으로 지금 압박을 하고 있는데 지상전 투입은 없을 거라는 얘기가 또 있었거든요. 또 미국에서도. 다행이네요. 그래서 네. 이제 제가 이제 그 지난주에 지상군 투입이 왜 어려운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었어요. 네. 다만 이제 카르그 섬에 대한 어떤 점령 이런 우려는 여전히 있기 때문에 그게 조금 좀 미국 내에서도 메시지가 엇갈리긴 하지만은 그런 우려도 있으면서도 지상적 투입은 없을 거다. 그리고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있는 거고 이란과의 입장 차이가 지금 여전히 좁혀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쵸. 이제 그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의 전면 재개방을 요구를 하고 있고 대리 세력에 대한 지원 중단을 요구하는데 이란 입장에서는 그 수십억 달러의 배상금 요구하고 있고 보장해 달라. 그리고 미군 철수, 향후 공격 금지, 뭐 테러, 그 암살 금지 이런 것들 다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네. 또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그 권한을 합법적인 주권을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또한 미국이 받아들이 어려운 조건이긴 해요. 서로 이게 이 부분이 좀 부딪히다 보니까 월가 입장에서도 이게 단기간 해소되긴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미중 무역 분쟁과 달리 이 전쟁은 그 트럼프의 타코 전략이 좀 먹기가 좀 어려운 구조인 거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에너지 가격도 여전히 좀 불안정한 것들이 계속 지속되고 있어서 그래서 이제 이게 보면은 그 미국과 그 이란과의 전쟁 뉴스에 따라서 네. 지수가 막 출렁출렁 거리거든요. 장중에도 그렇고 네. 미증시도 그래서 거기에 이제 계속 너무 집중하기보다도 실제 호르무즈 해협에 선박이 어느 잘 통과하고 있는지 네. 원유가 정상적으로 잘 통과하고 있는지를 보는 게 더 좀 현명한 전략일 것 같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뭐 다소 길어질 수는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뭐 얼마나 더 확전이 되냐, 뭐 단기전으로 끝났냐 이게 아니라 기름이 호르무즈를 잘 통과하냐 이것만 보면 된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이게 사건이 길어지다 보니까 이제 국회 외통위 위원들이 어제 주한 이란 대사랑 비공개 면담을 또 진행을 했더라고요. 이게 좀 외교적인 돌파구로 우리 입장에서 좀 찾을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근데 이 미국과 이란의 어떤 그 전쟁, 그 거대한 전쟁 흐름을 자체를 바꾸지 못하지만은 네.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경제와 그리고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좀 타격이 될 수 있는 그런 위협에서 어느 정도 방어를 하는 외교적 방파제 역할을 했다는 거에서는 긍정적으로 봐야 되겠고요. 네. 그러니까 일단 이게 어쨌든 우리는 입장에서 긍정적으로 봐야 됩니다. 일단 결과적으로는 미국과 이란 간의 최종 협상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게 가장 그렇죠. 중요하지만 어떤 에너지 안보에서 어떤 그
국민 안전 보장으로서의 외교적 돌파구를 찾았다는 데 의미가 있고 우리나라 측에서는 지금 그 선박이 그 26척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선원이 180명 그리고 걸프 지역 교민만 1만 3천 명 정도 되는데 네. 여기에 대한 그 최우선 안전을 보장할 것을 요구를 했고 이란 대사도 긍정적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죠. 협조하겠다고. 네. 그래서 이제 일단 우리가 이제 군사적 타겟이라든가 보복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일정의 그 안전 보장을 이끌어낸 것이 네. 상당한 좀 성과라고 그렇게 볼 수 있겠고 네. 그리고 일단은 그 미국과 이란의 이번 주 금요일 날에 좀 결과 좀 협상도 중요할 것 같은데 네. 일단은 그 이란이 이번 사태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미국의 책임으로 돌리고 적어도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우호적이면서 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거는 일단 좀 긍정적으로 그 판단해야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이런 어쨌든 우리나라 선박이 그 호르무즈 해협에서 납포되거나 피격에 닿을 만한 그런 리스크는 상당히 좀 줄어든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전보장의 측면에서는 좀 상당히 유의미한 성과를 이끌어냈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한번 개별주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이 SK하이닉스가 어제 이제 미국 증시에 드디어 ADR 상장을 좀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런 기사가 확실히 나왔었죠. 뭐 이것 때문에 밤사이에 마이크론 주가도 좀 떨어지는 흐름이 나왔는데 뭐 앞으로 뉴욕 증시에 미칠 파급이나 단독 이 주가 흐름에 미칠 영향이 궁금하네요. 사실은 마이크론이 하이닉스 ADR 상장 때문에 떨어졌다는 거는 약간 그 다른 핑계 같고요. 어제는 이제 그 구글에서 또 관련 논문이 나오는데 압축 기술에 관한 이슈가 있었어요. 메모리 사용량 줄이는 네, 이슈요. 그 KV 캐시를 압축을 했을 때는 메모리 사용이 줄어든다 이런 이슈가 있어서 마이크론 빠졌는데 사실 그것도 좀 말이 좀 사실 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비유하면 되냐면은 그 추론을 많이 하게 되면은 HBM에 부하 걸리니까 네. 거기 그 또 유학 노트 같은 걸 만들거든요. 그게 그 KV 캐시라는 건데 네. 그거를 또 너무 많이 쌓이면 안 되니까 메모리에도 저장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네. 어떤 시키냐면은 우리가 책상에 그 책이 잔뜩 있는데 이걸 찾기 위해서 요약 노트를 적어놔요. 근데 요약 노트가 쌓이다 보니까 꽉 차죠. 그쵸. 그러면 이제 잘 안 보는 거를 다른 그 곳에다 이제 보관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예전 걸 찾으려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이제 계속 압축을 하자는 겁니다. 글씨 작게 쓴다든가 그런 식의. 사실 그런 식의 논리는 많았는데 그러니까 이런 과학기술이라는 게 압축이 없으면 에이전트 자체를 돌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파일을 압축을 한다는 거는 그 압축에서 그 수요가 줄어든 게 아니니까 그 압축한 만큼 더 계속 쓰게 되거든요. 더 점점 용량은 더 늘어납니다. 더 네. 많은 용량을 쓸 수 있도록 된 거라서 그건 좀 ADR 상장 이슈는 다소 좀 핑계인 것 같고 그 네. 이슈 때문에 메모리 기업만 빠졌어요, 어저께요. 그렇죠. 하지만 이제 그건 좀 과도하다고 볼 수 있겠고 미국의 ADR 상장의 의미는 그 마이크론과 밸류 비교를 하는 거죠. 마이크론에 비해서 밸류에이션이 절반도 안 된다고 하니까 또 그 노무라 증권 그 밸류로는 지금 하이닉스가 올해 퍼셉의 내년에 2배 수준밖에 안 되니까 마이크론에 비해서도 워낙 저평가인데 아쉬운 거는 이게 그저 그 자사주 매입을 하지 않고 네. 신주 상장을 추가를 한다는 겁니다. 이걸 여기에 대해서 주주들이 좀 반발을 하는 것이고 희석이 또, 될 수가 예, 있으니까요. 뭐 지난해 40조나 벌었는데 주주 환원 정책 좀 미흡하다 뭐 이런 건 있는데 회사 쪽에서는 뭐 추가로 뭐 특별 배당도 하고 또 이제 향후에 이제 자사주 매입이라든가 이런 것도 하겠다라고 네. 좀 달래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뭐 100조 순현금을 마련하겠다 뭐 그런 목표인데 이거는 사실 올해만 벌어도 그 어렵지 않은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1년 안에 아니면 1년 안에 다 할 수 있는 수준이라서 이게 과도하게 현금 축적이라는 좀 반발이 있는데 이거 네. 그렇게 큰 어려움인 건 아니라서 큰 문제는 없겠네요. 그것도 좀 그러니까 서로 간에 좀 과도한 것 같아요. 아쉬운 거는 신주 발행이 부분이 아쉽지만은 그렇죠. 어쨌든 그렇게 되게 되면은 미국에서 마이크론과의 그 밸류에이션을 거의 따라가는 그렇게 될 거고 다만 이제 한 12조에서 한 15조 이 정도 수준이라고 하면은 약간 중소형주 수준이기 때문에 네. 물량이 너무 적어요. 유통 물량이 적어서 이게 단기간에 수급이 몰리면 이게 급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ADR과 SK하이닉스 간의 지금 밸류에이션의 차이가 확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DR 너무 갑자기 많이 급등하고 그래서 네. 하이닉스도 변동성이 커지고 이런 사태가 좀 벌어질 수 있는데 어쨌든 장기적인 주가 흐름의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건 사실이다. 다만 제가 기대했던 거는 추가적으로 자사주를 매입을 해서 상장하길 바랬는데 그게 네. 아니어서 아쉬운 점은 좀 있었고 그리고 이게 SK하이닉스의 밸류에이션 그 리레이팅의 핵심이 ADR 상장이라고 지금 투자자들은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반면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그것보다도 파운드리가 이제 흑자 전환하고 살아났을 때 그리고 또 HBM4 시장에서 점유율 올라갔을 때 밸류의 상향을 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하이닉스는 밸류에이션 마이크론과 비교를 하고 삼성전자는 TSMC랑 그래서 비교를 하는 겁니다.
아, 그게 이렇게 엇갈리는 거군요. 네, 그리고 그 파운드리 쪽 사업에 이제 좀 더 그 밸류에이션 상향 요인을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둘 다 실적이 올라가서 실적이 상승했다는 주가 상승이 나오고 지금은 이제 주춤거리는 건 전쟁 이슈인데 네. 이 전쟁 이슈가 어떤 걸 발생을 시키냐면은 이제 금리 인상은 어려울 것 같아요. 금리 인상 서로 있지만 그렇죠. 다만 이게 이제 그 어제 이제 하나증권에서 나온 이슈가 금융 장세를 얘기를 했거든요. 그게 뭔가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의 바닥에서는 그러니까 그 금융 장세 그리고 실적 장세, 역금융 장세, 역실적 장세 이렇게 되거든요. 아. 보통 그러면은 역금융 장세 들어갔을 때는 포트를 가져가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비중을 실어서 끌고 가면 안 되고 줄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엑시트를 할 때는 역금융 장세부터 엑시트를 하기 시작해야 되는데 네. 지금 외국인들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파는 게 혹시 이게 그러니까 HBM 시장과 뭐 장기 계약 이런 거로 인해서 사이클이 다르다라고 우리는 하고 보고는 있지만은 네. 외국인들은 그냥 기계적으로 사이클 상으로 보고 역금융 장세를 염두에 두고선 지금 파는 게 아니냐 이런 지금 의심이 나오고 있어요. 아, 좀 기계적으로 네. 매도를 한다는 거네요. 네, 그래서 역금융 장세에서는 포지션을 막 계속 끌고 가면 안 되는 건데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혹시 이란 전쟁으로 인해서 미국은 지금 채권을 발행해야 되기 때문에 네. 채권 발행에 의해서 금리가 위로 칠 수가 있거든요. 이것 때문에 지금 외국 역금융 장세의 도래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게 아니라는 게 좀 제시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네. 지금부터는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실적 너무 좋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뭐 워낙 싸다는 것들은 인정을 하는데 금융 장세에 대한 모니터링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의 그 채권 발행량이라든가 금리가 튀는 부분들. 네. 사실 이제 밸류에이션 리레이팅 부분도 경기가 강할 때 성립이 되는 거고 만약에 리세션이라든가 경기 침체가 왔을 때는 그렇게 소용 없거든요. 그래서 그쵸. 이제 워낙 좋으나 지금부터 좀 모니터링 자체는 지금부터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아, 좀 유심히 특히 이제 봐야겠네요. 미국과 이란 전쟁이 이게 좀 단기간에 끝나는 게 굉장히 좀 그래서 중요하다라고 네. 볼 수 있겠습니다. 아, 그럼 앞으로 이 반도체주 전략은 좀 어떻게 짜야 될지 궁금하네요. 그래도 이 역금융 장세가 좀 실적 시즌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또 다시 실적 장세로 바뀌진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 금융상황이 왔다는 게 아니고요. 네. 지금 실적 올 수도 장세예요. 있다. 예, 실적 장세인데 네. 이게 이제 하나증권에서 나온 거는 역금융 장세 오기 전에 미리 좀 엑셀 하자는 그런 취지로 얘기를 했던 거고 네. 아직은 실적 장세입니다. 다행이네요. 다만 이제 우리가 이제 투자 핵심은 뭐냐면 하이닉스는 ADR과 HBM 쪽의 주도권이 핵심 투자 포인트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범용 D램의 수익성이 높고 또 이제 지금 대규모 장기 공급 계약 얘기도 있고 또 네. 파운드리 쪽에서 수익이 올라가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투자 포인트가 되는데 일단 과거 사이클은 현재는 아닌 것 같다는 거죠. 이제 구조적인 그 성장과 구조적인 랠리로 지금 보여진다는 겁니다. 네. 특히 이제 장기 공급 계약이 지금 계속 마이크론도 그렇고 그쵸, 뭐 거의 대세가 키옥시아도 되고 그렇고 이제 있죠. 맺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사이클 자체가 바뀌는 건 사실이고 네. 또 이제 HBM 쪽에서의 계속 캐파가 증가되면은 디램 공급 부족은 4, 5년간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구조적인 성장에 대해서 의심할 필요는 없는데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과 이란과의 전쟁이 장기화되는 거는 좀 리스크하다라는 건 있고 네. 또 이제 앞으로 이제 주가 상승의 트리거는 결과적으로는 이제 삼성전자든 SK하이닉스든 그 장기 공급 계약이 나오게 되면은 이건 굉장한 상승 트리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삼성전자가 지금 빅테크 기업들과 대규모 선수금을 활용한 지금 장기 공급 계약 체결 협상 진행 중이니까 그쵸. 어느 쪽에서 나오든지 간에 그건 좀 기다려 보면은 좋은 소식이지 않을까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확실히 그동안의 사이클에서 벗어나서 이제 좀 장기 계약을 바탕으로 구조적인 선순환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반도체입니다. 그럼 2차 전지도 궁금한데요. 요새 또 탈중국 관련 이슈로 또 ESS 쪽에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어떻게 판단해 주시나요? 지금 그 ESS 쪽의 수주가 어떤 게 잘 나오는지 잘 보시면 네. 그 삼성 SDI라든가 LG 에너솔루션 같은 이제 그 배터리 기업들도 ESS 수주가 나오죠. 그렇죠. SK온도 ESS 수주가 나왔습니다. 네. 다 두 단위로 나오는데 또 나온 게 LNF 이제 삼성 SDI와의 그 1.6조에 대한 양극재, LFP 양극재가 나왔죠. 그리고 또 이제 포스코 PCM도 한 1조 정도의 그 응급재 수주가 나왔습니다. 네. 다 보면은 다 그 AI 데이터 센터와 관련된 ESS 수요가 폭발적이 나오니까 거기서 수주가 다 나와요. 그러면서 그 탈중국 공급망에 이제 그 핵심이 되는 그런 이제 소재 기업들에 대한 수주가 나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보면은 이제 그 ESS 쪽에서는 이제 그 ESS 배터리와 LFP 양극재 이쪽에서 수주가 나오니까 LG 에너솔루션, 삼성 SDI, LNF가 지금 사실상 이제 가장 큰 수혜 업체가 되는 것이고 네. 또 응급재 쪽에서는
탈중국에 유리한 대안이 포스코 퓨처이다 보니까 전기차 부분에서 실적 저하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도 주가가 좀 반등을 하고 버티는 그런 요소가 되거든요. 네. 그 탈중국에 대한 프리미엄을 좀 받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다만 이제 포스코 퓨처임은 EV 시장 특히 얼티언 셀즈에서의 실적이 좀 저조하기 때문에 상승에 대한 좀 한계는 분명히 있고 네. 그 ESS 쪽에서 수주가 나오는 그러면서 또 그 성과가 있는 쪽에서의 뭐 LG 에너솔루션, 뭐 삼성 SDI 그리고 LFP 양극재 수주 때문에 지금 그 LNF 이틀 연속 급등 나왔는데 그렇죠. 삼성 SDI 1조 6조의 수주는 LNF의 전체 캐파의 한 63% 정도 됩니다. 이게 연간 3만 9천 ton 정도 캐파를 공급하는 이슈고 네. 나머지는 뭐 엔솔이랑 다른 기업들한테 공급할 수 있고 이 얘기는 LNF 추가 수주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증설도 더 필요하다라고 봐서 그런 좀 방금 말씀드린 ESS랑 LFP 양극재 이쪽으로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여전히 탈중국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ESS에 대한 기대감까지 가득 안고 있는 2차 전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도 이창원 이사와 함께 자세한 투자 전략 제대로 세워봤고요.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뉴욕 증시는 상승 마감했지만요. 메모리주가 하락하면서 다소 경계감 가지고 시작해야 하는 우리 오늘 아침입니다. 잠시 후에 마켓나우 일부에서 더 자세한 전략 세워보시길 바라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찾아올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